혁신위원장이 혁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서 이 쓴소리가 용인되었을 때 건전한 집단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건강한 당정 관계하고도 연결되는 걸 텐데요. 예. 그런 역할을 하라고 모셔온 분이 혁신위원장입니다. 근데 그런 혁신위원장께서 앞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뒤로는 부모를 들먹이는 게 저는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얼마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안에서 좀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취급을 받길래 얼마나 좀 낮은 급으로 취급을 받길래 지금 혁신위원장 오신 지 몇 달 되시지도 않은 분이 공식 석상에서 준석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냥 전형적인 꼰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듯 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심통을 좀 부리시는 것 같아요. 네, 박정현 판승부 한 주간의 쟁점에 대한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네, 대구엔 안 가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물어보고. 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지금 댓글에 계속 묻고 있어요. 김용태 전 최고 왜 안 가셨습니까? 뭐 조금 있다가 오랜만에 뵀더니 앵커님 저 이발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을 돌리시네. 말 돌리기. 야, 말 돌리기.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한국의 온돌방 문화는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예, 이 국민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충남 태안의 그 당원 행사에서 한 말인데요. 이 발언을 듣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이 폐륜적 말장난이 현실이냐 혁신이냐라고 이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여당뿐 아니라 또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이 발언을 통해 이 혁신의 방향이 혁신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인유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모 비판, 혁신이 조기 종료로 이어질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부터.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혁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서 이 쓴소리가 용인되었을 때 건전한 집단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건강한 당정 관계하고도 연결되는 걸 텐데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모셔온 분이 혁신위원장입니다. 근데 그런 혁신위원장께서 앞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뒤로는 부모를 들먹이는 게 저는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의문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3040 세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작진 밖에 제작진분들 중에도 30대 40대 PD분들 뭐 작가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분들이 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들먹입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인유한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무슨 혁신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오셔가지고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의원들 찾아가면서 불출마해라, 뭐 어디 험지 가라 이런 역할만 하신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낼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험지 출마나 이런 게 혁신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혁신위원장이 혁신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담이 아니라 공식적인 발언인 거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게 이제 당대표인데 당대표에 없고 근데 이 준석이 이렇게 발언 자체도 좀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얼마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안에서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막 취급을 받길래 얼마나 좀 낮은 급으로 취급을 받길래 지금 혁신위원장 오신 지 몇 달 되시지도 않은 분이 공식 석상에서 준석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냥 전형적인 꼰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최근에 김기현 대표와의 뭐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시도를 하다가 대통령 측의 뜻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해서 일종의 좀 점수 따기 또는 농담 따먹기를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도대체 이분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듯 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심통을 좀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굉장히 문제아를 관리하는 선생님처럼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등한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당대표까지 했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문제아 취급을 하면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뭐 지금 와서 이제 부모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학부모 상담도 아니고 무슨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나 방식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또 대학 교수였으니까 또 이게 어떤 학생들을 하고 또 이제 부모님 아니 근데 상담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동등한 정치인으로서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대사면을 건의했고 또는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공식 석상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난하고 이런 방식은 되게 전형적인 좀 구태 정치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학 교수셨다고 하더라도 요즘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이러한 발언 잘 안 해요. 저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지만 저희 지도 교수가 저한테 이런 발언 한 적 없어요. 물론 제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시려고 했지. 글쎄요, 저는 이 발언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혁신위원장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영어를 해도 그냥 가만히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또 홍준표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꾹 참고 이제 다 듣는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요, 국민들이 또 해소감을 느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발언은 좀 어떻게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 실수한 거죠 뭐. 말 실수. 예.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려고 그렇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예. 아마 그 시도를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당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결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내지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이전에 그 부산인가요? 어디 갔을 때 왜 자기가 좀 모멸을 당한 게 있잖아요. 미스터 린튼 하면서 뭐 환자는 서울에 있는데 왜 여기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겉으로야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속은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아마 불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준석 대표는 우리하고 이제 손 떠났고 저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갈라서려고 하는구나 라고 시작하니까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그 비판을 하면서 뭐 부모를 언급하는 거는 뭐 누가 얘기해도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정진석 그때 의원하고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뭐가냐 그러니까 육모방망이 막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랬는지 그 측근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정진석 그 위원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거기서 그 med선을 하면서 도대체 뭐 했느냐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할아버지는 군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군수인가 뭔가 했다고 그러면서 친일파의 자손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할아버지까지 같은 당에서 거론을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더구나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뭐 그 남의 더구나 당대표를 한 사람이 무슨 부모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한 거는 그건 뭐 잘못한 게 분명한 거죠.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혁신이 뭐 조기 종료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발언이 좀 뭐랄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가 기억이 나요.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면
국민의힘은 이런 청년을 당대표로 내세우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천하용인이 있는데 쓴소리를 던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인을 품을 도량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석에서 준석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면 공직서상에서 이준석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인유한 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로 와서 각인되는 몇 개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라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라님이라고 하죠. 나라님은요. 불가쟁입니다. 아예 그 투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라님이니까요. 또 하나는 만세예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을 때 만세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는 상당히 결을 맞추고 있죠. 혁신의 방향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되는 생각이 있겠죠. 의지도 강력하지만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다니요. 그거는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한 명의 성인으로 인정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는 밝혀졌나요? 심지어 본인은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사실조차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죠. 아하. 그래서 이분의 이 행태는 과연 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단발적으로 나왔던 이른바 천하용인의 쓴소리,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아주 당대표까지의 그런 모습들, 그냥 돌출적인 정치적인 아주 점들에 불과했구나 아쉽습니다. 예.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마화다. 아니 준석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안 합니까? 우리들은 안 합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사석에서 이런 얘기 없으면 공석에서 이런 얘기, 공석에서 얘기한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 무슨 얘기는 안 합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사람은 무슨 인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악마화예요. 그리고 만약에 혁신이가 그만둔다면 이 문제로 그만두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만둘 수는 있지만 마치 무슨 뭐 어마어마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그 잘못된 발언을 놓고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뭐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건 한판승부 패널들은 다 품위가 있으시기 저는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에서 혁신을 하려고 해도 인유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 때문에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혁신이.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같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내 통합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너무 한가로운 것 같아요. 한가롭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인재영입위가 지금 계속 가동하면서 인재영입하고 이철규 있잖아요. 위원장의 인재영입위원회. 그건 태평성대 같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내에 쓴소리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덮어 씌우면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당내 통합조차 안 되는데 무슨 인재 영입을 합니까? 인재 영입해서 훌륭한 인재분들 모셔오면 뭐 합니까? 그분들 당내에 대해서 또 소신 발언하고 쓴소리하면 똑같이 또 내부 총질러로 만들어가지고 또 몰아가면서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통합도 못하면서 무슨 당이 지금 인재 영입비를 띄우고 합니까? 당이 정말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당이 정말 정신 차리고 총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준석 대표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지자 1,600여 명이 모인 현장에서 일종의 그 출정식 같은 연설을 했는데요. 그 현장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께 약속했던 대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더 큰 전쟁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제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자 함성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자,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마치 신당 창당 출정식 수준의 대구에서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겠죠. 본인은 네. 아, 박성민 최고는 제가 예. 뭐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봤습니다. 그냥 예, 받고 봤는데, 봤어요.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이준석 다 보진 못했고요. 이준석 아. 전 대표가 이제 무슨 말을 대구 시민들 앞에서 했을까 그게 예. 되게 궁금해가지고 예. 봤는데 보여주신 영상 말고도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지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싸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그 과정을 두고 처음엔 막 싸웠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윤핵관들을 좀 저격을 하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을 하다가 아하.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저격을 하기 시작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랑 같이 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신당 창당 확신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대구 왜 하필 첫 번째가 대구였을까 저는 예. 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호남에도 좀 공을 들였던 편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를 이제 호남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대구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가장 아프게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결국 보수의 심장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는 대구에서의 일부 이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 표를 나눠먹기 시작하면 그 보수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기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아픈 곳을 꼬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어제 현장에 가실 거 예상했는데 안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저희가 단독으로 모셨어요. 자, 우리 김용태 전 최고 뭐가 바쁘셨어요? 저는 그 계획된 그 국제 교류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저는 무슨 그 거짓말 탐지 가져와야 될 것 거짓말 같습니다. 탐지기. 거짓말 탐지. 예. 다만 그 이준석 전 말씀해 주세요. 대표가 예. 창당을 하게 된다면 예. 저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전제 아래 비례대표를 통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역구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에서도 의미 있는 득표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비판이 용인되는 그러한 정당이 굉장히 상식적인 정당이고 중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당내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 그것이 결국엔 상식적인 정치가 통하는 정당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탈당이라는 것, 창당이라는 것은 저는 일종의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는 저항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가 어떤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좌절되었을 때 예. 그때 고민했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창당의 탈당에 대해서는 뭐 고려 대상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되고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 김용태 전 예, 예. 최고는 창당이나 신당해도 본인은 지금으로서는- 합류할 의사가 아직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뭔가 제 의사가 꺾이거나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좌절됐을 국민의힘 때 안에서 있을 때 그럴 때 최후의 저항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당인으로서는 저는 아하.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에서 계속 남아서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도 반성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예. 윤핵관이라는 분들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내면서 조리돌림 했었잖아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과거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 연판장 돌려가면서 비민주적인 비헌법적인 방식으로 조리돌림 했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당이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당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총선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너무 한가로운 것 같아서 아까 뭐 인재영입이도 제가 비판하고 했었지만 예. 정말 당 지도부가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용인 4명 중에 3분이 현장에 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당 창당 확률은 4분의 3, 75%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네요. 과학적입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 90%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 김정일 비대위원은 대구의 이준석 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뭐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겠죠. 예, 신당. 대구에서 본인이 가장 뭐랄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노원을에서 노원일이었나 병이었나 그죠? 노원병인가요? 노원병에서 본인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글쎄 창당의 길을 걸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예. 당에서 건전한 비판을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온갖 비판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누가 나와서 막 비판합니까? 비판했습니까? 그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야당보다도 더 공격을 많이 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 사람에 대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누가 한마디 대꾸를 합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이 찾아가서 통합합시다. 그 당신이 그 지난번에 내렸던 결정 그거 최고위에 올려서 징계 없애자. 그리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예. 내려가서 들은 얘기는 미스터 린턴 당신은 서울 가라. 환자 서울에 있다. 이 얘기였잖아요. 예. 끊임없이 야 화합합시다. 통합합시다. 이제 얘기합시다.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당에 있는 무슨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예. 왜 본인이 하는 비난이나 공격은 그런 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당에서 화합하자 통합하자 같이 가자라는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지. 김용태 최고. 그러니까 뭐 징계권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그 징계가 취소되고 나서도 당 지도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윤리위는 합법적인 절차에 진행됐던 거다. 예. 근데 지금 통합을 위해서 취소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윤리위의 징계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징계였죠. 예. 정치인의 의사 어떤 표현에 있어서 징계를 한 거였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징계였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 반성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통합을 위한 통합을 하자 이건데 예. 또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자분들끼리 더 분열되고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당에서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자, 김정일 비대위원님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예.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저는 그 별로 논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그 본인의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예. 그래 우리 다 같이 화합해서 한번 가보자. 뭐라고 떠들진 간에 그건 뭐 본류는 아니니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김용태 최고.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 반성 안 했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글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득표율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뇨한 위원장이나 당의 윤핵관이 있으면 득표율이 올라갈까요? 당이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아하. 당이 반성하고 희생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실체가 여러 사람들이 없습니까? 모인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토론 들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 두 분 일단 4주 뒤에 한 번 더 만나셔서 말씀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숙려 같아요. 숙려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무슨 말이 더 맞았는지 누구의 말에 맞았는지. 그렇죠. 그게 예. 좀 필요할 것 맞고 같고요. 틀리고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 원팀 민주당. 자, 장 변호사님은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대구에 가서 굉장히 똑똑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구나. 아, 윤석 대표가 대구 시민들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일수록 군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데 예. 어떻게 했냐고 묻는 겁니다. 장교로서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의 명예를 다시 세워줄 용기가 이 정부에 없다면 용렬한 필부지용일 뿐이다. 예. 필부지용 찾아봤습니다. 보통 남자의 하찮은 용기라는 뜻이더라고요. 용기. 예. 그러면 이 정부의 어떤 실정과 관련해 대구 시민들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12구 참사를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거기에 위로를 하는 게 정부의 태도일지언질 때인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 본인에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큰 정치하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드려야 하는 그 기일에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큰 정치냐 작은 정치냐를 물었습니다. 아, 대통령이 교회 가서 추모 예배 드리신 거죠.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의 출사표를 던졌구나. 제3지대에서 신당은 만들겠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대구의 표심을 가르는구나. 그리고 누가 더 진정성 있는지를 선택받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천안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당에 함께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손가락이 넘는다. 그러니까 5손가락이 넘으면 이제 이 조건이 왜 중요한 거냐면 또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역 의원 그런 5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김용태 전 최고 맞습니까? 5명? 뭐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여러 명? 저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역 의원분들께서도 이제 현실 정치상 공천 문제도 민감하고 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현역에 대한 평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알 수 없는 그런 지라시 형태로도 막 하위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지라시 형태로도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도 이제 공천받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당 어쩔 수 없이 신당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밝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해요. 저희 내년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권 레임덕입니다. 정말 대통령실에서부터 저희 당 지도부까지 총선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와 있는 게 여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컷오프 비율이 22.5%다. 라고 이제 속보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여론에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1위는 나경원 전 배현진. 그러니까 원외. 원외. 원내는 이제 배현진 의원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원외위원장으로서 아쉽게 1위를 놓치셨는데 아쉽게 1위요? 예, 야 22.5%나 자른다는데 거기 안 들어간 게 다행이죠. 안 들어갔습니까? 모르죠. 갑자기 안 들어갔어요. 모르죠. 아시는구나. 모르지. 모르죠. 그건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결국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예, 본인도 당황하시고 우리도 당황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예. 아니 배현진 의원이 지난번에는 2등했다가 이번에 또 1등이더라고요. 현역 1위.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하는 모양. 전체 2위. 뭐가 기준이지 저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분이 1등이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플래카드를 상당히 감수성 있게 거는구나 하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송파에 가보면? 네, 뭐 가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외라고 하지만 그냥 원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까지 당대표 했던 분이고 예. 또 이번에 뭐 또 당대표에 나오려고 했었던 분이고 뭐 크게는 뭐 대선 주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관리 굉장히 잘했겠죠. 그래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근데 당무감사라는 게 저도 지도부를 하셨지만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무감사가? 예를 들면 특히 원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원외 위원장 지금 아니지만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편법입니다. 우리 법상 현행법상 그 이름으로 못하죠. 못하게 되어 있어. 근데 사무실을 안 갖고 있으면 오히려 감점인 그런 요소들도 있고. 당무감사에서 뭐 그러한 결과적으로 이 당무감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칫 뭐 당에 또 쓴소리 하신 분들은 하위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정치 보복 형태로도 과거에 존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무감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예, 잠깐 멈췄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로 좀 더 좁혀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오는 30일 목요일이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류 희생 권고안, 그러니까 중진들 주류 의원들이 희생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라고 지도부에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인데, 지도부에 대한 혁신위의 요구 지금 수용할지 말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 김기현, 장제원 혁신위 희생안을 받고 울산, 부산 출마를 강행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지난주에 여의도에 그런 풍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불출마를 이번 주 중에 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그 이용 의원께서 의총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지켜야 된다. 비대위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용산에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을 했다. 뭐 이러한 풍문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김기현 대표께서 울산 가셔서 뭐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셨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데 그리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겠다라는데 그것이 과연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가 뭔가 수도권 출마라든지 불출마를 하게 되면 뭔가 끌려 나와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발적인 어떤 발표보다는 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많은 감동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감동.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환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예. 김기현 대표께서 당대표다 보니까 내년 총선 선거 지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셨더라면 국민들께서 많은 감동을 느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다 몰아버리는 거잖아요. 물러나라.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몰아버리듯이 아하. 저는 굉장히 이러한 불출마 요구나 이러한 것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글쎄요, 저는 그런 우리가 느끼려고 했던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닌가, 어떤 실기했다. 선택이든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박선미 전 최고는 국민의힘 상황. 자, 장제원, 김기현 대표 이분들 과연 수용할 것이냐, 희생하는 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한다. 와, 또 이렇게 아니, 굉장히 강하게 말씀. 어떻게 또 그분들의 저는 뭐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지만 선당 후사의 정신을. 근데 선당 후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뭐 관광버스 몇십 대 대절해가지고 예. 이렇게 뭐 산악회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정보고회도 하시고 울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에서의 세과시를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의 그 불출마 권고, 험지 출마 권고가 나온 뒤에 자신의 세과시를 아주 열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무슨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겠습니까? 예. 결국에 자기 지역구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라든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본인의 텃밭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권고는 한번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과연 다시 나온다고 해서 좀 총선이 지나고 뭐 결국에 본인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과연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분들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해주지 않으면 총선 전략에서 여러 가지 뭐 혁신 공천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형국이잖아요. 이분들의 고집이 이분들의 욕심이 결국엔 국민의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혁 비대위원님, 자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김기현 대표 혁신안 수용 끝까지 안 하실 것이다. 지금 사실 저희 당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예. 마이크 민감한 가까이. 상황이고 예.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30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주일 준다. 네, 중간에 뭐 세 분인가 네 분인가가 막 이러려면 우리 혁신이 뭐하러 해 그만두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었다. 봉합되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뭐 김태흠 충남지사가 껴안고 농개처럼 껴안고 인당수 뭐 별 얘기 다 했잖아요.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나 못하겠다 사퇴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특정인의 뭐 예를 들면 당 대표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분들은 당에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약에 선언을 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그게 뭐 저희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그 타격을 그게 너무 워낙 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폭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또 당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까 일부에서 엄청 파이팅 넘치셨는데 아직 걱정이 돼요. 김기현 대표 마이크에서 멀어지시려고 하시면 마이크 볼륨을 올려야 됐을 거죠. 걱정이 돼서요. 걱정이 된다고 지금 이게 사실 진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되어질지
예. 지금 우리 의견도 막 다르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뭐 그렇게 그만두게 강요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물러나줘야지 뭐 그 개혁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서로 달라서. 자, 민주당 얘기 들어볼게요. 자, 장 변호사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명이 타겟팅화돼 있어요. 장제원, 김기현. 그러면서 만약에 두 사람이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하면 돌아섰던 이반대 민심이 그래 국민의힘이 진짜 변하는구나 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폄훼할 때는 태화강 건너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폄훼를 하는데 그러면서 수도권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 그러면서 또 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뭐 다른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등 뭐 권성동 의원도 나는 원래 뭐 윤핵관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쇄신과 혁신의 대상에선 살짝 빠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감동을 어느 정도나 줄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이젠 난 거리를 둬야겠다. 내가 더 이상은 김기현, 장제원에게 지지를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무언가 속아내기 성격은 아예 없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갑 3선의 하태경 의원 가장 먼저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서 희생을 선언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인 종로가 지역이 나왔으면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종로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를 달려왔습니다. 부산의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 종로로 출마하겠다.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최재형 의원은 왜 현역 의원이 멀쩡히 있는 곳에라는 반응이라고 하던데, 이번 하태경 의원의 결정 어떻게 판단하시니 어떤 분 말씀해 주실까요? 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어려운 것만 시켜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김용태 전 최고부터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결정. 저는 어제 하태경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서로 전화하는 사이입니까? 그럼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아마 김종혁 의원께서도 받으시지 않았을까? 전화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전화하셔가지고 핫한 분들 두 분이 함께 계시네. 좋습니다. 말씀하셨고, 글쎄요, 3선 의원이시고 부산을 떠나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셨고 종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또 종로를 아마 출마할 때 즉흥적으로 결정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당내에 많은 지도급 되는 인사들이나 아마 대통령실하고도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본인께서 판단하고 또 하태경 의원도 더 큰 정치인으로 아마 성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저희 당의 대선 주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종로로 출마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또 전화 받으셨던 김종혁 비대위원 어떤 말씀 주셨어요? 본인이 최정 의원님도 만나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더군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속으로 찬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재형 의원께서 점잖으신 분이니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신 거겠죠. 근데 하태경 의원 얘기는 저한테는 어쨌든 당과도 좀 상의를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게 뭘까 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하태경 의원하고도 좀 가까운 사이이고 또 최재형 원장님하고는 옛날에 캠프에서 제가 혁신위에서 같이 있었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가 지금 두 분한테 두 분 다 얼굴이 맞춰갖고 정말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니다.
두 분이 관계가 또 굉장히 여러 설전을 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 박성민 전 최고. 시장님은 안 바쁘신가? 홍준표 시장이 왜 안 네. 바쁘신가? 네, 요새 이제 온갖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하시는 걸 보면서 예. 대구 시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이준석 대표는 대구 가가지고 출정식 비슷한 것까지 하고 왔는데, 그렇죠. 네, 조금 본인의 본업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하태경 의원의 출마는 사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예. 사실 하태경 의원도 올라오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이렇게 선언해주면,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 역할을 자처해주면 뒤에 따라오는 펭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지는 굉장히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나 여기 있어라는 존재감 어필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 종로에 실제로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이 있는데 현역 의원을 굳이 그것도 초선의 의원을 날리고 하태경 의원을 공천 줄 그만큼의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태경 의원도 안 될 거 알면서 이렇게 선언했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급함 때문에 일단 질러보는 거죠. 가장 센 카드로.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또 대선 그 경선까지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서울 지역구라면 또 가장 상징성 있는 정치 1번지 또 이왕 배팅한 김에 가장 상징적인 곳에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심을 거듭한 것 같기는 예. 합니다. 이제 뭐 마포 출마설도 나왔었지만 예. 마포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그리고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분이 계시다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의 짐이었을 텐데 아마 계산을 했겠죠. 정치적 체급이나 이 향후에서 누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 경쟁력이 더 클 것인가와 관련해서 예. 고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홍준표 시장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못 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태경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운동권이었다고 해도 3선을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분인데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한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선출직으로 그때 이제 표를 문제없다. 받았던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주사파 운운하는 게 사실 홍준표 시장이 장점도 많으신 분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말로 하는 단점도 상당히 아하. 많은 정치인이구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기 그 지역에는 최재형 의원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종로 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최재형 의원 나아가 한동훈 장관과도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세 분이 함께 경쟁하는 그림이 나올까요? 글쎄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뭐 종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종로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안 한다. 예, 저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당에 입당하시게 되면 저는 나름대로의 당의 소중한 자산일 거고 개인적으로 뭐 본인 판단하시겠지만 뭐 비례 후순위를 가셔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실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안은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아닙니다. 예, 비례 좀 후순위. 봐야 되지 예. 않을까? 종로? 글쎄요. 네, 선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모르겠다. 자 이런 건 한동훈 장관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배우 이정재 씨와의 식사 목격담이 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 사진을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네,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죠? 예, 고등학생인데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선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박성민 전 최고는 물론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어떤 정치적 감각을 끌어올려서 상상해봤을 때. 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니까 내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보통 이런 인사들이 출마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아하. 그 시그널을 포착한 당내 인사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께 계속해서 이 인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기를 조율해 나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일단 뭐 전국 선거를 위해서 내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한 지역구에 뭐 민주당 상징적 인사랑 붙여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빨리 하는 게 좋다 늦게 하는 게 좋다 뭐 이 얘기가 다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한동훈 장관만 가장 신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당무위원회를 갖고 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강화하는 의견을 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상 이제 비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다, 개딸을 위한 꼼수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권리당원 비중 강화 민주당 강성 지층의 목소리가 과연 더 높아질 것이냐, 장 변호사님. 일단 전당대회 룰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거부터 문제 제기가 돼 있던 것이고요. 사실상 이른바 비명이냐 친명이냐를 가르는 바로미터처럼 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의식은 상당히 좀 오래 되어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신규 당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다면 권리당원의 어떤 포션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지층이 더 많은데 대의원제라고 해서 사실 표의 등가성을 저해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더 높이주는 게 과연 이게 민주적인 방식에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표의 등가성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뭐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누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인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박사민 최고도 같은 당이시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도 일단은 뭐 권리당원들이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개파를 떠나서 사실 표의 등가성 문제는 다뤄질 법한 얘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나 내용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뭐 당 안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급한 문제냐, 저는 이건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전당대회 때 그 뽑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당대회 저희 좀 꽤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한 건 총선이에요. 근데 이게 총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당에서 아무리 이제 묵은 숙제를 해치우는 느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국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총선이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한참 뒤에 있는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뭔가 지금의 조치를 취하고 이것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지금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절한 프로세스냐, 저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박서민 전 최고의 전공이 국문과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 자,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준석과 부모의 과한 표현을 사과한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자, 이 사과를 들은 이준석 대표의 반응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봉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사과를 하셨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비판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인요한 위원장께서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이 계속 과거에도 뭔가 딱 던져놓고 농담도 못합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셨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순간에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과연 저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비대위원도 짧게 그 사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사과 뭐 잘못했으니까 사과한 거죠 뭐. 예. 그리고 뭐 빨리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솔직할수록 좋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맞죠. 예. 자, 오늘 한판 집값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